코로나19를 비롯해 우리가 아는 많은 바이러스들이 박쥐로부터 유래됐기 때문이죠. 왜 박쥐는 바이러스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걸까요? 이름 때문에 오해하기 쉽지만 박쥐는 쥐처럼 설치류라든가 새와 같은 조류가 아니라 포유류입니다. 젖먹이 동물이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포유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박쥐입니다. 전체 포유류의 4분의 1이나 되죠. 물론 우리 인간도 포유류에 속합니다. 인정하긴 어렵지만 박쥐와 인간의 유전적 차이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박쥐들은 군집 생활을 하면서 최대 수백만 마리가 같은 공간에 서식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의 박쥐가 같은 동굴에 살기도 하죠. 오랜 세월 많은 바이러스들과 함께 살아온 박쥐는 바이러스와의 공생을 위해 특별한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박쥐는 진화적으로 초창기 때 바이러스가 감염됐을 때 그런 박쥐가 아마 살아남았겠죠. 박쥐 몸에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는 물질 중에 가장 좋은 물질이 인터페론이라는 게 있고요. 그 인터페론 베타가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야 유도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박쥐는 인터페론 베타를 항상 일정 수준으로 유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의 일부분을 다 변형시켜버리거나 항바이러스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못 자라게 해요. 더구나 박쥐는 수천 킬로미터를 비행할 수 있는 비행 능력도 갖췄습니다. 밀집 생활과 이동 전파 능력, 바로 바이러스가 가장 좋아하는 조건들입니다. 인간의 자연 파괴로 서식지를 잃은 박쥐들, 그리고 더 많은 야생 동물들이 점점 더 인간의 영역으로 침범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속에 숨어있는 바이러스와 함께. 우리가 바이러스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은 불과 120여 년 전이었습니다. 19세기 말 과학자들은 세균도 곰팡이도 아닌 더 작은 병원체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바이러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이러스는 라틴어로 독이라는 뜻입니다. 먼 옛날부터 인류를 괴롭혀온 천연두, 홍역, 소아마비 같은 전염병들 역시 바이러스 때문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죠. 바이러스를 발견한 지 20년도 안 돼 세계는 대재앙에 휩싸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정작 더 많은 목숨을 앗아간 것은 바이러스였습니다. 좁은 참호 속에 모여있던 군인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한 독감은 군인들이 본국으로 귀국하면서 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전쟁 막바지에 발생한 팬데믹으로 전 세계 5천만 명 이상이 희생됐습니다. 키스로 유명한 클림트 같은 화가도 스페인 독감으로 목숨을 잃었죠. 그리고 약 100년 뒤 스페인 독감의 후손은 신종플루라는 이름으로 인류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2009년 멕시코와 미국에서 새로운 질병이 보고됩니다. 이 병에 감염된 환자는 고열과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였고 급속하게 전 세계로 전파됐습니다. 추적 결과 이 병은 인플루엔자, 즉
독감 바이러스인 것으로 판별됐습니다. 돼지에게서 유래된 것으로 밝혀진 이 바이러스가 바로 신종플루입니다. 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서 대변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유전체가 8가지 RNA 조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이렇게 8가지 RNA 조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돼지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8개의 RNA 조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똑같이 8개의 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사실 고유의 숙주가 있기 때문에 서로 동시 감염되는 일이 그렇게 발생하진 않아요. 단지 이 돼지에서는 동시 감염이 때때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돼지에서 이 돼지 인플루엔자와 조류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감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만들어질 때 만약에 RNA 조각이 섞이면, 예를 들면 돼지의 조각 6개하고 이 조류 인플루엔자 조각 2개가 섞이면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생을 한 것이죠. 근데 다행히 이런 바이러스는 아직까지는 사람한테 넘어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숙주가 다른 조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시 사람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랑 이 바이러스가 동시에 감염이 돼서 바이러스가 복제를 할 때 이 조각이 다시 섞이면, 예를 들면 이 돼지 인플루엔자 조각 5개랑 이 조류 인플루엔자 조각 2개, 그 다음에 사람 인플루엔자 조각이 하나가 더 들어가면 이건 또 새로운 바이러스죠. 근데 이 바이러스는 이제 사람한테 감염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장착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바이러스가 만약 이 껍데기에 있는 단백질이 돼지의 조각으로부터 온 것이면 사람으로서는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는 장애물이 없죠. 그래서 급속도로 사람한테 전파가 되고 팬데믹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팬데믹은 실제로 한 10년 주기로 보통 발생을 한다고 여겨지는데, 보통 이제 1918년 팬데믹, 그 다음에 57년, 68년,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09년에 이런 팬데믹을 겪었기 때문에 아마도 조만간 새로운 인플루엔자 팬데믹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런 돼지에서 이렇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섞이면서 대변이가 일어나는 거는 지금도 아마 계속 발생하고 있을 거예요. 모든 바이러스가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모든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인 확산, 즉 팬데믹으로 치닫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바이러스 약 6천여 종 중에서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전체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병을 일으켜 숙주를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은 바이러스 자신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의 전염성과 치명성은 반비례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는 상대적으로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치명성이 높으면 전염성은 낮습니다.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 개는 우리 인류의 오랜 친구죠. 이 사랑스러운 개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무서운 바이러스를 전파하기도 합니다. 바로 광견병입니다. 흔히 광견병이라고 부르는 이 바이러스는 한 번 전염되면 치사율이 100%에 가깝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매년 5만 명 이상이 광견병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광견병은 이미 백신이 개발됐기 때문에
한 번 접종을 받으면 평생 면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사망자가 그토록 많은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광견병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도와 아프리카 등은 빈곤 문제로 백신 보급률이 낮습니다. 인도의 경우 종교적인 이유로 개의 개체수를 조절하지 못해 떠돌이 개가 수천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견병은 사람에서 사람으로는 전파되지 않고 99%가 개를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전파 원인과 경로를 통제하기 쉽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은 물론 개에게도 백신 접종만 잘 이루어진다면 광견병이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죠. 엄청난 사망자 숫자가 보여주듯 치명적인 바이러스임에는 틀림없지만 전염성의 측면에서 광견병은 그다지 위험한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반면 2009년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신종플루는 0.1% 미만의 낮은 치사율을 기록했지만 무려 2억 명 이상을 감염시킨 팬데믹이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치사율이 55%에서 95%거든요. 그러니까는 거의 걸리면 다 죽는다고 봐야죠. 근데 에볼라가 퍼질 때 보면은 이렇게 몇만 명 단위까지 퍼진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몇백 명, 맥시멈 가야, 최대한으로 가야 몇백 명 이상에서 그냥 끝나요. 그 얘기는 다 죽어버리니까 더 이상 전파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뭐 1%, 2% 내외에 매우 낮은, 그러니까 에볼라와 비하면 매우 낮기는 한데,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죽냐, 사람이.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으면 절대 죽지 않을 사람들이 너무나 급격하게 폭발적으로 전파가 돼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감염이 되니까 병원에 들어가려고 대기하다가 악화돼서 죽는, 의료 인프라가 붕괴가 되면 사람들이 치사율이 원래 바이러스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치사율보다 훨씬 높아지는 그런 것들은 지금 뭐 이탈리아의 사례나 한참 혼돈을 겪을 때 중국 상황을 보더라도 그런 것들이 치사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와 전염력이 높은 바이러스가 만나 치사율과 전염력이 모두 높은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하는 것은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입니다. 수천 년 동안 수백만 마리가 넘는 흰 백조를 보고 또 보면서 견고하게 다져진 정설이 검은 백조 한 마리 앞에서 무너져 버렸다. 검은 백조 한 마리로 충분했다. 절대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통 독감이요. 치사율이 0.1%가 안 돼요. 신종플루 같은 경우도 0.07%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0.1%가 안 되는 그런 치사율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한 2억 명 이상이 감염이 됐다라고 지금 기록이 남아 있는데, 엄청난 전파였죠. 엄청난 전파인데,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병원성 조류독감, H5N1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사람이 감염이 되면 치사율이 50%가 넘거든요. 그러면 요 두 바이러스가 합쳐지면 이거는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겠다. 왜? 이렇게 폭발적인 전파력을 가진 바이러스가 치사율까지 장착을 하게 된다면 현실에서 얼마든지 출현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적어도 바이러스의 변이에 관해서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영역을 뛰어넘는 사건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 옳을 것입니다. WHO는 인류가 처한 이러한 위협을 디지즈 X, 즉 질병 X라고 명명했습니다. 언제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몰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는 것이죠. 더욱이 예상치 못한 신종 바이러스들은 점점 더 자주 우리를 찾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했을 때
전 세계의 이목은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화난 수산물 도매 시장. 이곳은 코로나19의 최초 발원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의 전파 위험성이 높은 곳이라는 오명도 함께 얻었습니다. 화난 수산물 시장은 이름처럼 수산물을 파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른 야생 동물들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설치류, 파충류, 그리고 조류까지 각양각색의 야생 동물들을 한데 모아놓고 파는 이 시장은 바이러스의 종간 이동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을 갖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2년 사스가 처음 발생한 곳도 중국 광저우시의 한 야생동물 거래시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야생동물들은 산채로 거래되고 현장에서 도살됩니다. 동물의 몸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모른 채 사냥하고 판매되고 있죠. 정부의 단속이 큰 의미가 없는 것은 야생동물을 찾는 수요가 사그라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스의 중간 숙주로 알려진 사양고양이는 약재로 사용하기 위해 밀렵과 밀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사람에게 직접 전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천상갑은 세계에서 밀매가 가장 왕성한 동물로 꼽힙니다. 자양강장 효과가 있고 그 비늘에 약효가 있다는 근거 없는 믿음으로 인해 인기리에 거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바이러스를 전파한 박쥐 역시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복을 뜻하는 중국어 발음과 비슷해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기 때문이죠. 또한 부를 과시하기 위해 박쥐 요리를 찾는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다른 이유로 야생동물 고기를 먹습니다. 19세기 말부터 서구에 의해 본격화된 금광 채굴, 벌목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은 아프리카 밀림 깊숙한 곳까지 진출했고 대규모로 동원된 가난한 인부들을 위한 고기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지의 야생동물들을 사냥해서 파는 부시미트가 인기를 끌었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야생 박쥐뿐만 아니라 침팬지 고기 같은 것들도 포함됩니다. 에볼라나 에이즈 같은 무시무시한 바이러스들을 사람들에게 전파시켰던 동물들이죠. 먹는 과정뿐만 아니라 사냥하고 도축하는 과정에서 동물들의 피와 분비물 그리고 그 속의 세균과 바이러스가 언제 어떻게 사람과 접촉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근사한 저녁 식사 테이블에 올라온 스테이크는 소의 살과 피입니다. 그 소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떻게 도축되었는지는 누구도 구태여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This pandemic is not just something that is happening to us. It's something that reflects things that we have done. We ultimately have caused this, and not just Chinese people, but everyone around the world. There's enough responsibility to go around for everybody because of the choices that we make, because of the way we consume, because of the way we reproduce as humans. Yes. 인류가 최초의 가축화에 성공한 후 1만 2천년이 지난 오늘날 대부분의 가축들은 초밀집 공장식 사육을 통해 길러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물질 문명의 급속한 발달은 자연환경 파괴라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100년간 조류와 포유류의 개체수는 60% 이상이 감소했고 최소 543종의 육지 척추 동물들이 멸종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인구 폭발과 교통의 발달로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는 비행기의 속도와 같아졌습니다.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코로나19는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뜻합니다. 지금도 지구 어딘가에 숨어 있는 바이러스들은 호시탐탐 스필오버의 기회를 노리며 코로나 2상, 코로나 2.5를 꿈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올지, 인플루엔자가 올지, 혹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게 우리에게 다시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 올지, 어떤 바이러스가 올지 예측할 수 있는 건 신의 영역인데 단지 인간은 추정할 뿐이죠. 아, 코로나가 왔으니 또 올 수 있겠다. 두 번째는 maybe 인플루엔자일 거야. 인플루엔자가 가능성이 있죠. 만일 앞으로 2년마다, 3년마다, 5년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마다 그 새로운 바이러스의 백신을 또 개발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뭐 좀 준비됐나 하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을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계속 겪어야 된다? 아,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And it would be very, very dangerous and bad if the next one came, for instance, an influenza pandemic, while we're still dealing with this one. Cross your fingers that we don't have an influenza pandemic while we still have not yet solved the COVID-19 pandemic. 방심하지 마십시오. 최악의 바이러스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시내에서 올라오는 경쾌한 환호성을 들으면서 리웨는 그러한 기쁨이 항상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왜냐하면 그는 그 기쁨에 들떠있는 군중이 모르고 있는 사실, 즉 패스트균은 결코 죽거나 사라지지 않으며 아마도 언젠가는 인간들에게 교훈을 일러주기 위해 또다시 저 쥐들을 흔들어 깨워 어떤 행복한 도시로 그것들을 몰아넣고 거기서 죽게 할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